예, 안녕하세요. 장마가 다가오니까 엄청 습하죠. 덥고. 건강들 조심하시고 저도 조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란 이 항복이 무지하게 큰 건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유럽이 GDP 5%를 국방비로 쓰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국내 언론이 이게 전혀 해설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압력을 받아서 뭐 항복했다. 뭐 유럽이 트럼프로부터 압력받아서. 이 독일 국영방송입니다. 이 국영방송 뭐 말하자면은 별로 그렇게 트럼프스럽지 않은데요. 여기 제목 뽑아놓은 거 보세요. 나토가 5%를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트럼프가 옳았다. 그리고 유럽은 분쟁 지역이다. 컨플릭트 존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푸틴이 유럽이라는 거인을 잠에서 깨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폴란드 외교장관 라도슬라프인데 이거 보통 라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사람입니다. 라덱 시코르스키. 푸틴은 잠자는 거인을 깨웠다. 이 국내 언론 및 제도권은 개발질 중이에요. 트럼프 압력에 유럽이 항복했습니다. 국방비를 GDP 5%로 한답니다. 마치 압력을 넣어서 유럽이 마지못해서 한 것처럼. 근데 상당히 기꺼이 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진실은 유럽은 러시아를 압도해야 한다라고 각성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유럽은 러시아를 압도하면 중국이 직격탄을 맞는다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를 유럽이 압도를 해버리면 러시아가 중국 식민지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고립화되죠. 그리고 이 사정을 알면서도 유럽이 그 길로 갔으니까 유럽이 반중이 강화되죠.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이 동아시아에 초집중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일이 다 연쇄작용을 일어나는 거라서 유럽이 GDP의 5%를 쓴다. 그럼 그게 1조 달러쯤 됩니다. 1조 달러를 쓴다. 미국보다 많을 수 있어요. 국방비가. 무지막지한 거가 되죠. 미국은 뭐 첨단 위성도 해야 되고 뭐 전략 탄도 미사일도 해야 되고 전략 핵 잠수함도 해야 되고 뭐 미국은 여러 가지 그런 데 쓸 데가 많지만 유럽은 진짜로 미국의 그런 그 전체적인 인프라 위에서 마치 한미동맹처럼 한국이 딱 자기한테 맞는 거를 하잖아요. 자기 포지셔닝에 맞는 거. 그런 식으로 1조 달러를 쓰게 되면 러시아는 까무러치죠. 그 러시아 까무러친다는 얘기를 라덱 시코르스키가 합니다. 이게 지금 나토 정상회담 와중에 사이드라인에서 열린 포럼이에요. 다 지금 유럽의 지도자들입니다. 직접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죠. Putin has woken a giant. We are now going to spend real money on defense. We have 1.5 billion in grants from EDIP. This will grow in future. We have 150 billion done under the Polish presidency in the SAFE instrument, in loans. Countries will now be able to spend beyond their deficit limits on defense. This will be hundreds of billions before even, so money is not going to be a constraint. Within a few years, Russia will find that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them to match our spending, which is exactly what happened to the Soviet Union in the 1980s. 네. 그러니까 너 그냥 무릎 꿇든지 아니면은 우리랑 군비 경쟁하다가 한번 거덜나 봐. 2조 달러 정도 돼요, 러시아의 GDP는. 그래 1조 달러를 매칭을 하려면은 GDP의 50%를 국방비에 써야 돼요.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국내 이 담론, 언론이 얼마나 한심한지 SBS가 좀 특별히 더 그렇긴 한데 주한미군이 거꾸로 뒤집은 지도를 썼습니다 라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주한미군이 이제 바깥에 배포한 또 내부의 교육자료를 쓰는 북극 쪽에서 내다본 거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한반도가 위쪽이 남쪽이 되니까 한반도가 방향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져 있죠. 그걸 또 단독이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관찰했다. 이게 단독이라고 그래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한 20초.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인 지도와 달리
이 지도에서는 타이완과 필리핀이 오른쪽에 배치돼 시각적으로 더 두드러진다는 평가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타이완, 필리핀 얘기하는데요. 저기 지금 보면 2,530km 돼 있잖아요. 저건 필리핀이 아닙니다. 저건 평택 험프리에서 2,530km면 저거 하이난 섬입니다. 저 방향으로 가면. 그러니까 중국 얘기는 싹 빼는 거야. 어버버. 네. 올해 주한미군이 만든 이 지도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여기 985라는 숫자 있죠. 저 방향으로 985면 베이징입니다. 근데 베이징은 언급을 안 해요. 중국 쪽은 언급을 안 해. 지금 저 지도의 핵심은 중국과의 거리라고요. 근데 마닐라, 뭐 타이페이, 괌도 얘기하지 그래. 팔라우 얘기하지 그래. 남태평양 뭐 마리아나 제도 얘기하지 그래. 안고는 다 빼고 중국의 중자만 들어와도 무서워서 버들버들 떨면서 그러면서 뭐하러 방송사를 하나? 호떡집 하지 그냥. 사령부가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를 기준점으로 사마, 타이완, 타이베이와 필리핀, 마닐라까지의 거리를 마일과 킬로미터 단위로 각각 표시해 지금 계속해서 타이완과 필리핀만 얘기하잖아. 지금 저게 핵심이 뭐냐면 중국과의 거리를 지금 재고 있는 거거든요. 참나 이상한 사람들이야. 습니다. 예, 뭐 거꾸로 뒤집은 게 그러면은 뉴스냐? 아닙니다. 세뇌 탈출 2,904탄 재작년에 영어권 유튜버 카모메를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카모메가 지금 보시면 거꾸로 뒤집힌 지도 쓰고 있잖아요. 저 왼쪽 중간이 지금 한반도거든요. 그 왼쪽으로 약간 치우친 움푹 들어간 퍼런 데가 저게 바레만이에요. 그때 제가 카모메 씨 영어권 유튜버인데 일본 사람 아닙니다. 허락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받았어요. 양해를. 그때 제가 소개한 거 말씀드릴게요. On the other hand, when China looks at Korea, it sees a neighboring potential adversary. 예, 이 사람은 대한민국이야말로 중국 제압에 있어서 핵심적인 군사 요충지다 이 얘기예요. 그 거꾸로 된 지도 쓰고 있잖아. That has been the battleground for two wars against China in the past century and currently hosts nuclear missiles and American troops. 예. SBS는 이제 친중 카르텔 앞에 설설 기면서 어버버 하는 거죠. 핵심은 지도가 거꾸로 됐다가 아니에요.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985다.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 985면 그냥 일반적인 순항미사일 거리 아니에요. 우리 철령이 800에서 900km 갈 텐데. 그 한국형 타우러스. 그러니까 SBS는 타이페이와 마닐라는 언급을 하면서 베이징과 하이난, 해남도는 언급하지 않아요. 중국 쪽은 아예 언급을 안 해. 핵심은 지금 중국과의 거리가 핵심인데. 참 그렇습니다. 백모 쪽에서는 이런 지도를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대한민국은 중국의 경동맥, 목에 있는 이 경동맥에 칼을 거누고 있는 위치에 존재하는 나라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다. 중국이 대한민국 때리면 대한민국도 중국 아작을 낼 수 있으니까. 물론 대한민국 초토화되겠지만 중국도 엄청나게 초토화돼요. 중국은 에너지, 원유랑 천연가스 및 식량 수입 물량 대부분을 해상 운송합니다. 뭐 러시아로부터 뭐 가스랑 석유 들어오는 것 같아도 석유는 아니고 가스가 들어오죠. 전체 물량 비중으로 보면 높질 않아요. 식량은 러시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밀 정도죠. 근데 밀도 밀이지만 중국은 실제로 콩기름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이런 다양한 그런 러시아가 수출하지 않는 그런 식량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게 다 이제 해상 운송로로 들어오죠. 근데 이 식량과 이런 에너지를 받으려면 특별한 하역 저장 시설들이 항구에 있잖아요. 일반 항구에서는 그걸 못 받는다고요. LNG 같은 게 들어오면 액화를 풀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또 석유가 들어오면은 저장 탱크로 들어와야죠. 곡물이 들어오면 곡물 사일로로 들어가야죠. 바로 항구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데들이 전부 한국에서 1000km, 1500km 이내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포인트에서 1000km, 1500km 이내. 아까 카모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카모메는 반경을 작게 그렸고 한 1500 정도로 반경을 그리면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 수입 항구에 1, 2, 3, 4, 5, 6, 7, 8, 9, 10 했을 때 상위 한 8개, 7개가 그때 제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전부 우리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무기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위치는 중국의 에너지 및 식량 수입 항구를 박살내기에 최상의 조건이죠.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베이징이 944km, 칭다오 610km, 칭다오 잠수함 기지죠. 샹하이 867km입니다. 군사는 비슷해요. 제주는 샹하이가 520km고요. 그 샹하이 조금 아래 그 닝보 영파라고 쓰는데 한자로 거기 세계적인 항구거든요. 닝보가 570km밖에 안 돼요. 미사일 거리라는 소리죠. 그냥 일반적인. 이 공산당이라는 건 국가 약탈 카르텔 아닙니까? 헌법에도 당이 국가 위에 존재하는 헌법이잖아요. 인민해방군도 국가에 복무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에 복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국가 약탈 카르텔이에요. 그런데 공산당의 최대 급소가 그러면 어디냐? 베이징, 또 자기들끼리 오고록을 모여서 하는 종난하이, 그게 최대 급소예요. 베이징을 포함하는 바레만의 말발굽지대, 제가 말발굽이라는 이름 만들어서 지금 빨간색 돼 있는데, 이게 중국 공산당의 최대 약점인데, 이 지역을 공략을 한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최상의 위치예요. 가장 가깝고 가장 강력한 자주국방력도 갖고 있고 주한미군도 와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 최대 급소인 바레만 지역, 저 말발굽 지역에 칼을 겨누고 있는 위치고, 대한민국은 군사 지리적으로는 섬입니다. 휴전선을 왔다 갔다 못하니까 군사 지리적으로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제일도련의 주주도래요. 제일도련은 남쪽에서부터 북상을 하면서 큐슈쯤에서 둘로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까지는 원래 제일도련, 일본 열도를 따라서 가는 제일도련이고, 서쪽까지는 서해로 들어오는 제일도련이라고요. 대한민국의 제일도련이 망가지면 일본이 흔들려요. 일본이 친중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 타이완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기에 주주돌 중에 주주돌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란 때 주목할 만한 조직이 하나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우리 별로 주목을 안 해왔는데 데트라라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뭐 이제 옮기자면은 국방위협관리국 정도로 옮길 수가 있겠죠. 이게 미국 고위층이 처음으로 언급한 거예요. 제 기억에 맞으면 이걸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이게 김정은의 저승사자예요. 이 데트라 요원이 전문가가 한 사람이, 두 명이, 한 명 더 붙어서 다른 보직 받지 않고 15년 동안 이란의 포도우 기지만 들여다봤다. 제가 중간에 번역을 안 하고 잘라버렸는데, 이번에 폭격을 하면서 트럼프가 이 요원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폭격 전에.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There's an organization in the U.S. called the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DTRA. DTRA does a lot of things for our nation, but DTRA is the world's leading expert on deeply buried underground targets. 그러니까 적성국의 지하 군사시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이 조직에. In 2009, a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officer was brought into a vault at an undisclosed location and briefed on something going on in Iran. For security purposes, I'm not going to share his name. He was shown some photos and some highly classified intelligence of what looked like a major construction project in the mountains of Iran. He was tasked to study this facility, work with the intelligence community to understand it, and he was soon joined by an additional teammate. For more than 15 years, this officer and his teammate lived and breathed this single target, Fordow, a critical. 예, 그러니까 15년 동안 이 두 사람이 부사수가 다른 보직 맞지 않고 다른 일 하지 않고 포도우만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포도우로 살고 포도우로 숨 쉬었다는 거예요. 15년을. Element of Iran's covert nuclear weapons program. He studied the geology. He watched the Iranians dig it out. He watched the construction, the weather, the discard material, the geology, the construction materials, where the materials came from. He looked at the vent shaft, the exhaust shaft, the electrical systems, the environmental control systems. 예. 요번에 그 환기구 샤프트 타고 내려갔거든요. 폭탄이. 그러니까 환기구가
흡입 환기구가 있고 배출 환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때부터 2009년부터 15년 전 이상 된 전부터 이걸 모니터링 해왔다는 거예요. 다른 일 안 하고 두 명의 전문가가. Nook, every crater, every piece of equipment going in and every piece of equipment going out. They literally dreamed about this target at night when they 우리가 바둑에 빠지면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천장이 바둑판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15년 동안 머릿속에서 뱅뱅 포도우의 구조고가 도는 거죠. 그런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예요. slept. They thought about it driving back and forth to work, and they knew from the very first days what this was for. You do not build a multi-layered underground bunker complex with centrifuges and other equipment in a mountain for any peaceful purpose. 네. 이제 이게 한 20분 정도의 합참의장이 이제 상세 브리핑을 한 그런 건데 그 브리핑 맨 마지막에 요 말 끝나고 나면 땡큐 나와요.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And one last thing. Our adversaries around the world should know that there are other DTRA team members out there studying targets for the same amount of time, and will continue to do so. 예. 그러니까 데트라에는 적성국 사이트, 중요 사이트 하나하나를 들고 파는 거를 사명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북한 같으면 1994, 5년부터 들고 팠을 거예요. 핵 발전소 짓는다 어쩐다. 핵시설한다. 그럼 북한은 30년을 들고 판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데트라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해왔는지 다 알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지금 그 구조물이 구성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이 데트라가 평양을 잡는 저승사자죠. 지금 평양이 그래서 바짝 얼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극비 조직이 이번에 언급이 된 거예요. 전 처음 이 조직 이름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이재명이 이제 그 대한민국을 공중 납치하긴 했는데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비행기를 공중 납치했죠. 그러면 공중 납치했으면은 어떤 공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의 공항으로. 근데 갈 수가 없어. 보헤르 어디로 가야 되냐? Where to? 갈 수가 없어요. 보헤르라고 썼는데 바꾸셨네. 보통 이게 철학적인 얘기는 이제 독일어로 하잖아요. 그런 화두가 있어요.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냐? 보헤르, Where to 영어로는. 이게 이제 신냉전 중국 침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뭐 지지고 볶고 여러 가지 시스템 해체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할 때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반감을 사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각성하냐, 우리가 어떻게 조직화되냐, 우리가 어떻게 힘을 기르냐, 이 문제예요, 핵심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진영의 그 리자이밍을 보는 걸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요.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와서 연설도 하시고 그랬죠. 출국하는 날 저는 이 양반이랑 밥을 먹는 자리에 끼게 돼서 제가 좀 무례할 정도로 공격적인 질문에서 좀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모스단 전 대사가 이제 미국에 가서 트럼프 일기 때의 대사죠. 미국에서 이제 그 이재명은 소년 때 집단 강간 살해에 연루됐다. 한국일보가 이걸 보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거 허위 사실이다라고 한국일보는 썼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의 실체적 진실이 어떠냐 저쩌냐를 떠나서 여기 보면 극우랑 연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 트럼프 핵심 지지 기반 기독교 복음주의 블락인데 미국에 이게 극우냐? 이게 그러니까 리자이밍이 소년 시절에 집단 강간 살해에 연루됐냐 안 됐냐에
실체적 진실이 뭐든지 간에 연루됐든 안 됐든 간에 핵심 지지 기반 이 사람 지금 그 리버티 대학이죠. 그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복음주의 쪽에서 하는 굉장히 큰 대학이에요. 거기 핵심 그 교수라고 지금은. 그러면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이 기독교 복음주의 쪽은 모스도 아니고 일반적인 반중 담론은 고든창인데 이런 사람들이 리짜이밍 더블당을 어떻게 보고 있죠? 완전 거의 중국 간첩으로 보고 있거든 이거 지금. 그럼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리짜이밍과 더블당에 대해서 이 트럼프 핵심 지지 기반이 엄청나게 의심을 하고 적개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리짜이밍 정권의 주요한 지금 아젠다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 풀려고 하는 거를 전혀 움직임이 없다. 아니 리짜이밍을 한국일보가 좀 걱정해 준다면 쉴드를 치고 싶다면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기독교 복음주의 분락이 곧바로 국무부나 정보개통이나 국방부를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국무부, 정보개통, 국방부는 뭐 엊그제까지만 해도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최일선 부대 아니에요. 국방부는 좀 컬러가 다르지만 국무부랑 정보개통은 정말 이게 늘공들이거든. 거대 조직이고. 그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정권 누가 잡든 자기들 해던 관성대로 한다고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80년 근성, 55년 관성, 30년 몽상이 있단 말이에요. 80년에 해방되고 나서부터 분단을 유지한다라는 근성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1951년 봄에 그거 어길라 그러다가 그거 깰라 그러다가 메가더가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우남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데가 있었고 우남 그러거나 말거나 1954년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미우에 합동연설에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제 속내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개겨버렸잖아.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우남이 우리하고 중화민국 그러니까 대만이 육군을 제공할 테니까 미국은 해군과 공군만 제공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중공을 중국 본토를 수복하자. 기겁할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분단 유지를 간다. 이게 80년 근성이라고. 그 다음에 55년 관성은 뭐냐. 중국과 잘 지내자. 71년도 키신저 때부터니까. 동아시아 한반도에 있어서의 냉전구도의 붕괴는 유럽보다 20년 앞섭니다. 유럽은 소련이 붕괴하고 혹은 좀 더 땡기면 소련 붕괴 2년 전인 1989년에 동독과 폴란드가 붕괴하면서 유럽은 냉전구도가 깨졌지만 한반도는 군사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1971년에 그게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인 중공이 미국의 파트너가 되니까. 그래서 백모 같은 사람은 정말 이해를 못했었어요. 최근까지. 왜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부 분위기가 저 같으면 이제 수구꼴통 전쟁관 같고 좀 주류가 아닌 사람으로 몰려버렸잖아. 저는 당연히 반공, 반중, 반전체주의로 간다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특히 소련 붕괴 이후에 전혀 그러지 않게 됐죠. 거꾸로 갔죠. 30년 동안, 소련 붕괴 이후 30년 동안 1920년까지 좀 짧게 잡으면 2020년까지 짧게 잡으면 2018년까지 그러니까 미국 중국 사이의 관세 전쟁 시작되기까지 기본적으로 뭐냐면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 아니에요. 세상을 지배해온 게. 그러면 국무부나 정보개통이나 국방부의 일부는 여기에 함몰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이 그냥 체질이 그래. 근데 그게 거대 관료 조직이야. 늘공들의.
정권을 누가 잡던 그건 그 소리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가. 이런 식의 분위기라니까. 이게 바뀌고 있을까? 지금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바깥에서 그 사실이든 아니든 저 정도로 극단적인 혹은 살벌한 얘기를 할 정도면 국무부와 정보계통도 좀 바뀌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자면 그전에는 한국에서 전투적 자유공화 세력이 등장 성숙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경계를 하고 견제를 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게 1980년 12월인가? 1980년 12월에 김대중이 81년 12월인가 80년 12월에 김대중이 이제 비밀스럽게 이제 비행기 타고서 전두환 대통령이 김대중을 미국으로 보내죠. 그래서 그 비행기가 덜레스 공항에 도착합니다. 워싱턴 근교에. 그거를 당시 미국 민주당의 초대형 범털인 에드워드 케네디가 직접 영접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길보기를 하죠, 항상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의 전투적 자유공화 세력이 등장을 하거나 성숙해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특히 뭐 미국 자신이 친중 하이퍼글로벌리즘의 원산지가 됐었으니까 1990년대부터는 1971년부터는 이제 중국을 파트너로 군사지정학적 파트너로 삼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한국에서 여기는 군사 지정학적 운명이 자유공화 세력이 등장하면 굉장히 전투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북한 자유화란 문제 걸려 있지. 북한 자유화 문제 딱 걸리면 그게 북한은 군사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의 영향권에 속해 있고, 중국의 영향권이라고 미중 사이에 80년 동안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곧바로 판이 깨지는 거잖아,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견제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뒷다리 잡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치중 하이퍼글로벌리즘 시대 때는 그게 아주 내놓고 그렇게 되죠. 이게 바뀌는 거 아닌가. 워낙 지금 그 트럼프 진영이 워낙 강력하니까 이 국무부와 정보계통 쪽에 이런 그 야리꾸리한 성격, 독일보기 하는 근성, 80년 근성, 55년 관성, 30년 몽상, 이게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흐름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 모스단의 저런 발언은, 저 센 발언은. 이런 게 화두로 나와야 돼요. 전 그걸 지금 유심히 좀 보고 있거든요. 유심히 보고 있는데, 글쎄요. 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선택은 박쥐냐 호랑이냐, 무도독이냐 반중 자유공화냐, 이겁니다. 박쥐는 뭐냐? 우리가 신냉전 최일선의 총알바지 해야겠어? 중국과 잘 지내면서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지. 돈 다루는 사람들 한 8, 90%가 이래요. 그 다음에 전문 지식층의 7, 80%가 이렇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안미경중 조선일보가 만든 거고, 미국은 그냥 한미동맹에서 주한미군이 나와 있으면 되지. 우리는 중국이랑 잘 지내야 돼. 박쥐죠. 거기다 하나 더 나가면 무도독해요. 이재명이 중범죄 저질렀으면 어때? 5개가 재판 받고 있잖아. 근데 좀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지. 사람 화끈하고 능력 있잖아. 목숨 걸고 하잖아. 완전히 무도덕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표가 되고, 그거가 그 중국의 지령을 받던 뭐든 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당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지식층이 이런 분위기고, 그 다음에 그게
호남 지역의 표밭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대로 보면 뭐, 이 40대, 50대에서 굉장히 큰 블락을 갖고 있고, 자기들끼리 법조부터 뭐 전체 다 해먹는 판이 형성돼 있고, 이쪽은 아무것도 없죠. 산산이 흩어진 유리 조각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지 좀 같이 고민이 이제 깊어지는 계절이죠. 잘 될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